자, 18, 19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의 건국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오죠. 조선을 건국했었던 사람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 신진사대부가 이제 새롭게 조선을 건국하죠. 당시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이 너무 부정부패하니까는 공민왕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했었습니다만 공민왕은 중간에 암살당하죠. 암살당하고 중간에 남아있던 신진사대부가 이 권문세족이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당시 신진사대부들은 약간 좀 머리가 좋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브레인들이란 말이에요. 브레인들. 얘네들은 이제 당시 힘이 셌었던 신흥 무인인 이성계와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 조선 건국에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요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순서대로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 신진사대부가 이성계랑 친하게 지낼 무렵 당시 국제적인 정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전 세계를 장악했었던 몽골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중국 본토까지 먹었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원래 중국인들이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서 몽골을 위로 내쫓아버려요. 여기 원나라를 위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가 이제 날이 갈수록 힘이 세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얘네 명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천령위라고 하는 지역을 자기들이 먹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천령위라고 하는 지역은 몽골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당시 원나라가 우리에게서 뺏어갔던 영토예요, 여기를. 근데 여기를 공민왕이 공격해가지고 되찾아오기는 했는데, 명나라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야, 이거 몽골한테 줬던 영토니까 우리한테 다시 줘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건데 몽골한테 잠시 뺏겼다가 공민왕이 되찾아왔는데 명나라가 다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고려가 이 요구를 듣고서 열받겠지, 당연히. 열받겠지. 근데 얘네 명나라가 이제 막 힘이 세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힘이 센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함부로 거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천령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서 고려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일어납니다. 당시 최영과 고려 왕이었던 우왕은 천령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요동이라는 지방을 정벌해가지고 명나라를 압박하자. 우리는 줄 수 없다. 여기 천령위라고 하는 지역을 줄 수 없다라는 최영과 당시 왕의 입장이었었고, 이성계는 지금 전쟁하면 어떻게 된다? 진다. 싸우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아까 왕이 여기 최영 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성계 말을 안 들어주고 왕이 결국 이성계를 요동으로 보내버립니다. 야, 여기 요동 정벌하고서 명나라 겁 좀 주고 와. 라고 해가지고 왕이 이성계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쭉 여기 개성에서부터 올라가서 요동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압록강 중간에 있는 여기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하루를 머무릅니다. 여기 위화도를 넘어가면 바로 요동이죠, 요동. 이때부터는 이제 전쟁 시작이야.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위화도에서 잠시 멈춰가지고 이성계가 생각을 하죠.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넘어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고려는 끝나고 나라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 이성계는 이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다시 군대를 되돌려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개성에 있었던 왕과 최영을 체포하고 붙잡아 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성계는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반란. 이게 이제 위화도 회군 장면입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위화도 회군 장면. 돌아와가지고 개경에 있는 왕궁을 공격해버리죠. 이 사건을 일컬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당시 왕을 내쫓아버리고 최영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진사대부가 정치적인 권한을 장악하죠. 신진사대부가 정치적인 권한을 장악한다. 자, 그래서 무서울 게 없어. 왕도 내쫓아버렸어. 어린 왕을 즉위시켜 놓고서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눈엣 가시 같았던 당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뺏기 위한 법인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당시 권문세족은 엄청나게 큰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농장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마구잡이로 뜯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빼서 그 법이 바로 과전법이야, 과전법. 그리고 일부 땅은 이성계의 친구들이었던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눠줍니다. 경기 지역의 땅만. 얘네 권문세족은 전국토의 땅이 다 지네 거였었어. 근데 이걸 다 뺏어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혹은 양반들에게 나눠주고 신진사대부는 경기 지역의 땅만 지정을 받고서 거기에서 세금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된 법이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그래서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과전법으로 경제적인 권한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을 건국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반대파가 나타나게 되죠. 당시 신진사대부는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급한 애들, 고려를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서 멸망시킨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급진파와 그리고 우리는 반역자가 아니다. 고려를 개혁해야지, 고려를 망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온건파. 근데 이 급진파, 혁명파 애들이 혁명파 사대부였던 정우도전이 이성계랑 친했고 온건파 애들은 별로 친하지 않았었어요.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온건파의 대표적이었던 정몽주가 이런 혁명을 반대하자 이런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요게 이제 정몽주가 살해당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여기 철퇴라는 요거 알죠? 요 무기 여기에다 머리를 이제 맞아가지고 정몽주를 살해하는 장면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드라마에서 있었습니다. 너 뭐하니? 맥주야? 뭐야 이거? 술 광고하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 사람이 정몽주,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선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오우 19금. 그래서 결국 정몽주를 살해한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는 이제 무서울 게 없겠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고려왕을 몰아내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여기 이성계가 실제 이게 이성계 그림입니다. 이성계 이제 초상화. 그리고 나서 수도를 원래 수도였던 고려의 개경에서 이제 새로운 수도인 한양으로 옮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조선 건국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이념인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인 정치를 추구합니다. 여기 민본이라는 것은 유교에서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민본 정치라고도 합니다. 민본 정치. 그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이 된다. 조선이 건국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는 조선의 초기 왕들의 업적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볼 게 있습니다. 조선의 기본적인 좀 시스템을 볼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조선에 있는 관청들이야, 관청들. 다른 관청들은 다음 시간에 좀 볼 거고 여기 맨 위에 있는 핵심 관청 두 개만 좀 봅시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성육부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 돼서 거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을 했었습니다. 의정부는 말 그대로 의논하다, 정책을 의논하는 부서. 의정부에 짱이 3명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제일 높았던 관리인 영의정, 그리고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여기 보면 밑에 의정부에 관련된 설명인데 얘네들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재상이라고 합니다. 재상. 국무총리들이야, 국무총리들. 얘네들이 합의해가지고 정책을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관청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가의 정책을 총괄 결정하는 역할을, 총책임지는 역할을 했었던 곳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면은 이제 어디에다 시키겠어? 옆에 있는 6조에다가 시키겠죠. 그래서 6조는 정책을 실행하는 관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6조가 뭘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도림고를 서창동으로 옮기자 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돼. 그럼 6조 중에서도 아마 예조가 교육부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건의를 합니다. 도림고 서창동으로 옮겨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의정부에서 검토하고 심사해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여기 결정한다고 했었죠. 결정. 그러면은 누가 이제 허락을 내려? 왕이 사인을 하겠죠. 오케이, 도림고 서창동으로 옮겨. 라고 하면 이제 어디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야? 여기는 6조한테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6조. 6조는 아까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죠. 6조에는. 요게 원래 기본적인 시스템이야. 요게 원래 기본적인 시스템이었는데, 요 제도가, 요게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요거를 의정부의 서사제라고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세종대왕하고 관련된 제도이고, 요게 원래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요걸 왜 좀 중요하게 설명하냐면은, 요게, 태종이라고 하는 왕 때는 6조 직계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살짝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간 과정에서 의정부가 없어지고, 6조가 중간에 있는 의정부를 무시하고서 누구한테 직접 건의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왕한테 건의를 올리는 거야. 도림고 서창동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의정부를 무시하고서 왕한테 그대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야. 그럼 왕은 자기가 혼자 검토하고 자기가 혼자 결제해서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6조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6조 직계제도라고 합니다. 6조 직계제도. 이걸 실시하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각자 왕들의 정책을 좀 볼 건데, 먼저 태조 이성계, 첫 번째 왕이죠.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경복궁을 처음 건설합니다. 경복궁을 처음 건설하는 사람은 바로 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 정도전. 아까 신진사대부 중에서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도전. 요 사람이 강조했던 게 바로 성리학, 민본을 강조했었습니다. 민본. 그래서 경복궁, 한양도 건설을 했었고, 경복궁도 건설을 했었고, 정도전이 이때 재상중심 정치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재상중심 정치. 이 사람이 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단 백성이랑 나라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민본입니다. 민본 사상을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재상중심 정치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 총재는, 이게 재상이야, 재상. 재상은 위로는 임금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모든 관리들을 통솔하며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재상이다. 즉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야, 재상이. 임금님도 떠받들고 밑에 신하들도 부리고 그다음 백성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데, 임금은 뭐 하느냐 그러면 임금의 직책은 뭐 하는 거냐면은, 임금은 한 사람의 재상을 잘 논의해서 정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누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다. 일은 여기 있는 총재, 재상이 다 하는 거야, 재상이. 왜냐면은 임금이 모든 일들을 맡아가지고 다 하게 되면은, 임금이 이제 뛰어난 놈이면 괜찮은데, 임금의 자질에는 혼명강약, 그러니까 임금 중에는 잘하는 애가 있고, 왜냐면은 국왕들 중에서는 잘하는 국왕도 있지만 약간 또라이들 국왕도 있단 말이야. 왕위는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중에서 잘하는 애가 있으면 좋지만, 세종대왕처럼 잘하는 애가 있으면 좋지만, 연산군처럼 또라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그렇게 큰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재상만 잘 임명하면 되는 거야, 왕은. 그러면 그 재상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스린다 라고 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왕은 또라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모든 걸 다 하면 안 돼. 대신 이 재상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계속 승진해가지고 최고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는 거야.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했었고, 요것 때문에 정도전은 그 다음
왕이었던 그 다다음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에게 살해당합니다.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요 태종 이방원이 왕자 시절에 정도전을 죽이고, 왜냐면은 왕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왕권을 약화시킬 만한 얘기야. 왕은 하는 게 없다. 왕은 그냥 재상을 잘 임명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일은 얘 총재, 재상이 다 한다라고 하는 왕권을 약화시킬 만한 발언이었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정도전을 죽이고서 이 사람은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조직계제입니다. 이게 바로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의정부 육조가 뭔가를 실행을 할 때 의정부한테 심사를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다이렉트로 이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는 의정부는 할 일이 있어 없어? 얘네는 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의 힘이 되게 약해지게 됩니다. 의정부는 하는 게 없어. 하는 일이 없는 놈들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되는 것을 바로 육조직계제라고 했고, 이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실시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쓸 내용이 바로 육조직계제입니다. 육조직계제는 국왕의 주도권을 강화했었던 정책이었었다. 그에 비해서 의정부 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의정부 검토 과정을 거치죠. 얘네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도린고를 서창동으로 옮겨야 돼. 근데 검토하다가 이건 안 되겠어 라고 하면 왕한테 올리지 않고 전하 이거는 안 할게요 라고 자기들이 이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육조로.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이 어느 정도 세지는 즉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도라고 하는 건 왕 혼자 지 맘대로 다 결정하는 거야. 독재하는 거야. 독재하는 건데 의정부 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의정부의 의견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왕이 같이 결정하는 거죠. 의정부랑 같이. 그래서 이것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었던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좀 계속 보겠습니다. 태종은 그 앞에 있었던 정도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빠도 내쫓으면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야. 자세한 사정은 너무 길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는 어쨌든 얘는 왕권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이었었어요. 정도전까지 죽이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호패법. 호패법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민증입니다. 민증. 여기 이름이 3글자 적혀 있고 출생 연도가 적혀 있죠. 이 사람의 신분도 적혀 있습니다. 신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민증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 사는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걸 조사한 이유는 결국은 세금 거두려고 그런 거죠.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가지고 결국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작업이다. 그래서 태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반란을 일으키거나 육조직계제를 실행하거나 호패법을 실시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태종이 얼마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다 죽여버렸어. 심지어 자기 부인 집안도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인 세종대왕의 부인 집안도 다 죽여버렸어. 왕실의 외가 친척 집안을 외척이라고 했었죠. 옛날에 이자겸이 고려시대 때 왕비 집안인 외척 집안이 돼가지고 굉장히 권력이 강해졌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자기 부인 집안 너네 외척 강해지면 안 돼 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며느리 집안 너네도 큰 권력이 강한 외척 집안이 되면 안 돼 라고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로지 왕만 강할 수 있도록 당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즉위를 한 게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은 아빠처럼 하면 편해. 왜냐면은 의정부 말 안 듣고 아까도 봤지만은 의정부 말 안 듣고 그냥 왕이 혼자 다 정해버린 육조직계제를 하면은 왕은 편해. 지 마음대로 하니까는. 근데 굳이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의정부의 검토와 의견을 왕이 참고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민주적이죠. 왕의 권리와 신하의 권리를 조화시키려고 했었던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종대왕은 굉장히 민주적인 왕입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국민들한테 국민투표까지 시켰었던 왕이야. 그래서 선생님 아이디가 갓세종입니다. 갓세종. 네, 메일 아이디가 갓세종이에요. 집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현전도 학문연구기관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 안에 있었던 신하들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걸 좋아해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경연은 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미리 보면은 국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자리였었어. 이게 말이 돼? 왕이랑 신하가 토론을 한다니. 태종 이방원 같으면 왕이 다 결정했었는데 세종대왕은 신하들이랑 항상 토론하고 회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듣고 건의문 받고 해서 항상 대화하는 민주적인 왕이었었어요. 굉장히 민주적인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었다. 라는 부분들 잘 알아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고 수능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항상 100%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세종대왕. 그 다음에 세종대왕 다음에 세종대왕. 멋있어. 세종대왕 다음에 원래 그 다음 왕인 태정태세 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왕인 단종이 13살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랬는데 자기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그 단종을 내쫓고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수양대군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 세조입니다. 세조는 자기가 반란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었던 왕들이 공통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여기 바로 있는 육조직계제입니다. 육조직계제. 즉 중간에 있는 신하들의 의견은 받지 않고 왕이 그냥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경연 안 해. 경연은 왕이랑 토론하는 거야, 신하들이랑. 근데 토론하다 보면은 신하들이 태클 걸고 막 따지기도 하고 가끔가다 버릇없이 굴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다 없애버려. 어딜 신하들하고 왕이 토론을 해. 그리고 집현전도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집현전도 이제 똘똘한 애들이 말이 많았단 말이야. 대신에 이제 세조가 했던 것 중에 제일 괜찮은 정책 중에 하나는 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공식적인 법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편찬 시작이야. 완전히 완성하는 것은 여기 그 다음 손자였던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그래서 조선의 어떤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법률. 이 경국대전이 중요한 이유는 조선시대라고 할지라도 왕이 지 맘대로 통치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법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치 있죠, 법치. 근데 그 법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랑은 약간 달라. 유교적인 법이야, 유교적인 법.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 의, 예, 지 혹은 효 같은 것들을 법전으로 명문화 시켜놓습니다. 법전으로 명문화.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의 시스템을 굉장히 유교적으로 만든 그런 왕이 세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정태세 문단세 예종도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인 성종이 왕이 됐는데 성종은 할아버지가 폐지했었던 집현전을 부활시켜서 이름을 바꿉니다. 홍문관이라고 바꿉니다. 홍문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신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던 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신하들의 좀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다. 이 홍문관 집현전은 신하들이 연구를 활성화시켰었고 경연을 했었던 곳입니다. 홍문관도 나중에 집현전을 부활시킨 거니까 경연을 같이 했었단 말이야. 집현전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경연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신하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했었던 왕이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